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제 135주년 노동절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노동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업재해도 어떤 나라보다 많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율을 뜻하는 노조 조직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노동은 세상과 역사를 창조해왔지만 한국에서의 노동은 여전히 천시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정치를 보는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뭐 바쁘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요? 네. 그래도 네. 피곤할 때 이렇게 내란 국면에서 네. 퇴행을 막으려고 피곤한 거하고요. 네. 지금은 막 진짜 대한민국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앞으로 네. 나갈 때 피곤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결이? 네. 뭐 발이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보다는 네. 그래도 지금은 좀 발걸음은 좀 가볍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싸워오면서 네. 지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좋아지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에 대한 속보입니다.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네요. 어제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김건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어서 묘한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란죄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고 또 내란죄에 대한 기소만 있었는데요. 구속 취소로 윤석열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별건으로 수사를 한다. 그리고 수사의 결과로 기소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은 언제 구속되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글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이렇게 보면요. 구속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 지기현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탄핵 인용이 됐습니다. 헌재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윤석열을 버리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내란 관련해 가지고 비화폰 문제라든가 선관위에 검찰이 출동했던 문제, 이거는 저는 아직도 검찰 수뇌부와의 의혹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직권남용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뭐라고 합니까? 업무방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건으로 윤석열을 버리는 신용들을 이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직권남용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한다는 건 참 의아한 일이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도 박근혜도 직권남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전례가 없는 일인데도 이런 일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해보고요. 오늘 아무래도 뉴스의 인물은 한덕수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나요?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무슨 안보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대통령 노름하는 거는 최대한 보여주고 난 뒤에 하겠다. 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론조사 지지율도 한 10%가 넘게 나옵니다. 네. 한동훈이나 김문수하고 비교해보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한두 개씩 튀어나옵니다.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뛰쳐나와서 본격적으로 행보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존재감을 가지려면 네. 이재명 후보에 준하는 또는 뭐 앞서는 지지율이어야 될 텐데 예전에 고건 뭐 반기문은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뭐 NBS 여론조사도 13%포인트 네. 정도예요. 그러면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죠. 왜냐면요. 고건이라든가 반기문 하물며 안철수, 정몽준조차도 중도에서 떴습니다. 즉 제3지대에서 여론이 올라가지고 자기만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윤 묻은 사람이에요. 그냥 윤석열의 내란 종범 또는 윤석열의 내란 대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뜰 수가 없고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난동 세력의 표 일부를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이 없는 거죠. 최대치가 20%, 25%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 유인태 씨라면서요. 유인태 전 의원. 네네네. 뭐 친한 친구인가 봐요.
방송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헷가닥 가버렸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헷가닥 간 겁니까? 원래 헷가닥 가버린 분이신데 원래? 네. 저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헷가닥은 이쪽으로 엎었다 저쪽으로 엎었다는 기회주의자로서의 헷가닥은 늘 하던 사람이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인태 의원의 헷가닥은 왜 갑자기 결단을 내리고 꼴통짓을 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안 그러던 애가. 그렇죠. 눈치 살살살살 살피면서 네네네. 요리조리 매끄럽게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왜 막 결단하고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할 것처럼 보여. 요게 저는 헷가닥이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판사판인 거죠. 아, 저는 검찰 쪽의 흐름도 들었다고 봅니다. 네네.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공범들과 광범위한 수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요. 거기에 네. 이 한덕수가 자유로울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대권 주자가 되고 하다못해 안 되면 야당 대표라도 돼서 내가 정치적 목숨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를테면 방탄. 그렇죠. 이게 진짜 방탄이죠. 방탄이네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네. 그 국힘 쪽하고도 부지런히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고 교감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 뭐 추정하기로 3명입니다. 네. 정진석, 권영세, 권성동 네. 이 세 사람과 꾸준히 소통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정진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없는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놀고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람 사표냈을 때 수리했어야죠. 한덕수가 수리 안 한 겁니다. 그럼 놀면서 월급 받고 뭐 하겠습니까? 나 좀 도와줘. 한덕수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과 부지런히 교류하고 있고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범친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는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와 나중에 단일화를 하게 될 거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렇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아요. 네. 단일화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입당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경선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들어가서 예선전 안 하고 결선부터 뛴다. 그러면은 제가 늘 지적하는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에 위반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거고요. 정치적인 단일화인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해서 입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해서 후보가 되지 않으면 입당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도 입당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정치 도의로는? 뭐 도의를 별로 따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노무현 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데 노무현 대통령 가시는 길에 네. 뭐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정부를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게 이게 총리까지 한 사람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옮겨 다니는 거 한 차관급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거기 실무자를 아무리 부르고 관료 뭐. 출신이라고 하지만 네. 장관 했으면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한다면 저는 이번에 홍준표 씨가 정계 은퇴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약간 뜨악했던 게 그 정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예.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네. 근데 또 한덕수나 홍준표나 그런 면에서는 좀 이상한 거네요. 한덕수하고 홍준표는 좀 다르죠. 다른 게 이제 한덕수는 당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 없는 네네. 사람이니까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정당은 이른바 정치 결사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사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뭐 차 한 잔 마시고 사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뜻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집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지애를 갖고 동지를 도와야 되죠. 그럼 홍준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전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자기중심적이고 정당보다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다. 사실 어렵게 자랐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의 욕망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이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당에 실망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별짓 다 했지 않느냐. 네. 꼴보기 싫은 윤석열 한테 아부도 해주고 방어도 해주고 탄핵조차도 나는 반대하는 척 했지 않느냐. 저 홍준표 속마음은 탄핵 찬성했을 거라고 봐요. 네네. 예, 그 사람 그 속성으로 보자면. 근데도 내가 정치하기 위해서 당원들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탄핵 반대까지 했는데 나를 안 뽑아줘? 그리고 이 족보도 없는 한덕수 데려와서 대통령 후보 시키기 위해서 이상하게 경선판을 왜곡시키고 있어? 이런 섭섭함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출세욕들, 조직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성향이 겹쳐서 저는
나타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한참 검찰로 보면 한참 후배인 예. 예? 내가 회사 다닐 때 입사도 안 했던 예, 윤석열이나 한동훈 예, 같은 뭐 예. 특히 한동훈한테 내가 밀려가지고 예? 등수 안에도 못 들고 이런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도 그런 게 있겠네요. 있겠죠. 네. 네. 한덕수 근데 뭐 정계 은퇴는 선언했지만 명태균과는 뭐 끈끈한 사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거짓말했던 거죠, 그러면? 거짓말 했죠.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다만 이제 한국 사회가 돌아가신 망자라든가 또는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합니까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저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의 시선이 부드러워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홍준표를 덜 괴롭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명태균 씨 독특해요. 윤상현하고 어제 술 먹었다며요, 밤에. 그럴 수 있죠. 네. 예? 아, 그건 어떤 시츄에이션인가요? 뭐 저기 명태균의 입이 무섭잖아요. 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셀럽 아닙니까? 네. 유명인하고 한번 먹고 싶었겠죠. 윤상현 윤상현도? 의원. 네. 또 거기에서 재밌는 이야기 뭐가 나오냐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은 또 정치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당 대표도 하고 싶고, 아. 인천시장도 하고 싶고, 네. 하고 싶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저는 홍준표 전 의원, 전 시장이 조국 장관 수사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조국수홍. 네. 별명이 조국수홍이 됐는데 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 아, 네.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망가지더라도 일정한 선 이건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서. 상식이 있는 검사죠. 옛날 검사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옛날 정치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오늘 그 노동절이잖아요. 네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존중받았던 것 같아요. 20년 전 그렇죠. 2005년이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온 것 같아요. 네. 제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했는데 네. 왜 그럴까? 결국은 휴머니즘이라는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회로 더 가고 있지 않는가? 정치도, 사법도, 검찰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검찰들이 정치인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돈 정치가 훨씬 더 횡행할 때요. 그렇죠. 그럼 몰라서 네. 수사 안 네. 했겠어요? 네. 그럼 뭐 검찰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수사 안 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전부 다 돈이 돌아가고 하니까 개인적인 착복이라든가 업체를 끼고 하는 비리가 아닌 정치 자금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눈 감아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은 본인 것은 몇 천억을 받더라도 눈 감아주고 상대방은 8만 원짜리 법카 쓰는 것도 수사하는 이런 법 적용에 불평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양극단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누구 홍준표 기억나냐 시장이 안 나냐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 그걸 선거법 홍준표 좀 시장이 이따 시작하는 제시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시하는 것도 도대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무슨 공익이 있나 네. 뭐 정말 범죄라고 얘기할 만한 특별히 해로운 행위가 있었나 그리고 그것도 아닌데. 원래 떨어진 사람 선거법은 네. 기소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랬다면 이회창도 감옥 가고 숱한 그렇죠. 사람이 감옥 갔어야 됐겠죠. 이해창은 돈 문제잖아요. 근데도 수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네. 홍준표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옛날 구닥다리 정치인 같기도 하고 그래도 금도로 하는 정치인. 뭐 조금 끈적한 낭만이지만 네. 끈적하고 살짝 오염된 낭만이지만 아. 낭만도 좀 있었는 것 같고. 채백해오 노래에 나오는 도라지 위스키 먹는 낭만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도라지 위스키. 근데 혐오, 느낌이야. 차별 막 이런 거 조장하고 이런 거 명예훼손, 모욕 이런 그런 거 것도 좀 많이 했죠. 후지죠. 네. 후지죠. 좀 거친 정치를 많이 했고 그게 저는 홍준표와 이준석의 시너지도 아니고 뭐죠? 저 마이너스 효과 같아요. 네네. 서로가 사실 친했거든. 아. 콩카콜라하고 네네. 또 이준석 대표하고 나오면서 그런 혐오가 더 많이 발달한 것 같고 그게 이제는 국민의힘 계열 쪽에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것 같아요. 이 혐오의 정치가. 원래 보수는 혐오가 아니거든. 그럼요. 보수는 공동체고 품격이고 온정주의거든요. 온정이 없으면 보수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세운 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홍준표 닮았다고 하던데요. 박정희 그러니까, 닮은 게 네, 아니라. 맞아요. 네. 저 가서 봤는데 홍준표예요, 완전 얼굴이. 네네. 저는 뭐 박정희 동상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시장이 세우면 안 돼요. 네.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단지 과반 이상이 자기를 찍었고 박정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선호의 강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80%가 박정희를 좋아하지만 20%가 박정희를 죽도록 싫어요. 20%가 박정희에 의해서 목숨을 뺏기거나 탄압을 받아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 20%를 우선 배려해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소수에 대한 존중의 정신입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제임스 메디슨이 이야기했던 메디슨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는 것은 내가 할 바 아니야. 네네. 그런데 시에서 돈을 내고 그다음에 이 또 장소가 코레일 부지예요. 그러니까. 예, 절차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자기 땅에다가 네. 자기가 그냥 누군가 자기 좋아해서 자기 돈으로 세우는 네. 거요? 자유죠. 네, 자유국가니까. 그게 아니라 시장이 직접 이런 걸 나서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자, 국힘 선거는 이제 12에서 시작해서 2까지 줄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이 남았는데요.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 되겠죠. 아, 그래 한동훈이 안 됩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들었는데요. 네. 한덕수가 김문수가 거의 50% 육박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2명으로 줄일 네, 줄이는 때도 과정에서 네. 그 특히 이제 의원회관 목욕탕에서 네. 저 민주당 의원들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요. 네, 네. 그런 거기서 별 이야기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당은 달라도 네. 뭐 절대 한동훈은 될 일 없다라는 아.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심은 한동훈을 싫어하지만 네. 민심은 그래도 김문수보다 한동훈이 더 멀쩡한 거 민심도 아니냐? 그래도 한동훈보다 김문수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네. 이 정당의 선거라는 것이 정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전화 받지 웬만해서 전화 잘 안 받거든요. 네. 아, 그럼 김문수가 된다. 네네. 그러면 김문수가 되면 바로 단일화 국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문수도 요새 말을 살짝 바꾸죠. 그렇죠.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김문수 주위에도 하고. 두 부류가 네. 있대요. 네네. 일단은 바로 한독수를 위해서 우리가 엎어지자. 아, 즉 김문수 보고 출마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단일화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쪽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가 있답니다. 그럼 뭐 결과는 어떻게 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 저는 근데 경선하면 김문수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단일화 경선하면 정치적 그 합의가 아닌. 단판이 아닌 네네네. 뭐 여태까지 한 것처럼 50대 50이나 이런 네네네. 방식으로 네네. 경선에 들어가면 네네. 김문수가 이긴다. 네네. 근거는요? 일단은 김문수도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15에서 20% 나온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 정당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한번 찍어보고 나면은 정이 붙거든. 사람이. 아, 이건 내 후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아. 김문수 한번 찍어줬는데 네. 한덕수는 어쨌든 나하고 피부적 접촉 관계가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의 김문수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캠프에 똑똑한 책사가 있어서 한 2, 3일 정도 시간 끌면서 한덕수 약점 가지고 와가지고 때려버리면은 한덕수 푹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활약을 기대합니다. 김재원 씨가 지금 김문수 캠프에 김문수 있나요? 캠프에 있는데 어. 그분이 뭐 평가가 다양합니다만은 네.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니거든요. 아, 말 거칠게 해요. 네, 말도 거칠게 밉게 하고. 네, 밉게 하고 밉상이죠. 네네. 근데 생긴 것도 밉고 맞아요. 대구시장 욕심이 있고. 네. 네. 그래서 한덕수가 되는 것보다 김문수가 돼서 대선에서 지는 게 편하거든. 네. 그럼 자기하고 자기는 김문수를 도왔으니까 네. 김문수가 그대로 당 대표로 기세상 그렇죠, 나가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가까운 동지들이니까 네네. 대구시장에 자기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분이 홍준표 시장하고 또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네네. 홍준표 시장이 거의 뭐 멸시하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안 하니까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뭐 개인적 평가 아시잖아요. 네.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약간 뭐 샤이하고 네, 뭐 그런 약간 이야기를- 착한 사람일 수도 네. 있고 그런데 네네. 왜 저러지? 돌았나? 뭐 이런 캐릭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 씨가 좀 세게 밀고 그 단일화 과정까지 끌고 나갈 것 같아요, 제 느낌. 한덕수가 그러면 공격받을 만한 약점이 많을까요? 많겠죠. 선출직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은 네. 약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묻어둡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제대로 털면 못 제가 견딘다. 부인 문제도 있고 네네. 또 저 뭐 로펌이라든가 외국계 자문회사 이런 뭐 의혹들도 있고요. 네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분이 통상 전문가라고 하면서 실제로 통상을 하면서 엄청난 사고들을 많이 쳤대요. 마늘 파동 잘못한 게 많대요. 네. 그런 게 밝혀지면은 본인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장 하면서 그 20년 전인데 네. 3년 동안 23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부럽다.
그렇죠. 뭐 그렇죠. 지금 3년 동안 23억도 어마어마하죠. 연봉 그때 7억이 23억이면 넘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돈이죠. 와.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겠네요. 내부에서. 그렇죠. 네. 그럼 못 견딘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럼 김문수. 그런 흐름 잡힐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무리 김문수가 착하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내가 뽑혔는데 나를 바로 그만두고 사퇴해라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네. 국민의힘 이제 이른바 친윤들이 김문수 쪽에다가 후보 되면 바로 사퇴시키고 한덕수를 영입하듯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아이고 이게 민주주의지. 네. 그렇게 하면 그건 어디 봉건적인 후보 어보옥이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말이 안 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걸 실행하는 친윤 그룹 입장에서라면 그런 시도는 할 텐데 네네. 통하지 않을 거다. 통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한덕수도 급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낙연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게 기사화된 건 이낙연이 퍼뜨린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몸값 올리기죠. 그렇죠. 나 몸값 높아졌어. 나는 한덕수한테 전화 받는 사람이야. 네, 이걸 네, 자랑하는 네.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한때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 1등 하던 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녁 먹자고 했는데 됐다라고 거절했다고 언론에 알린 거죠. 네네. 어떤 의미예요? 몸값 올리기? 국민의힘까지는 내가 차마 못 가겠다. 아, 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기 이재명 후보 보고 자기 찾아오라고 텔레파시 보내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고의 평론가에게.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는 건가요?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는 거죠. 대선에 출마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죠. 뭐 없으니까. 돈도 없고 네. 지지율도 없고. 못하죠. 돈이 있어도 자기 돈 쓰고 싶은 생각 없을 그렇죠. 거고. 네네. 그런데 이대로 그냥 이 중요한 판에서 잊혀지기는 싫고 네. 뭔가 주목은 받고 싶고 그래서 네. 주목받는 일이 한덕수에게 전화 받았다. 네, 서산에 해는 뉘어지고 네. 집에 갈 길은 멀고 음. 가다가 주막에서 막걸리도 한 잔 걸치고 싶고 참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집도 멀고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뭘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그런데 정치적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자산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더라도 그렇죠. 총리도 문재인 정부 했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자산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 자기 자산이었고 네, 네, 그다음에 네, 네. 약간 매끈한 이미지도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자웅을 겨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표차는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등 후보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를 모색해 볼 수 있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성실하게 농부가 밭을 가는 마음으로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멸되거나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참모가 누군지 네. 차단해야 됩니다. 영린을 건드리게 한 참모겠죠. 박근혜 사면. 박근혜 사면에서 망했잖아요. 그때 네. 문재인 정부 때 당 대표 시절이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로 격리돼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가 들었는데 박근혜 사면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 1위에서 완전 꼬꾸라져 버렸죠. 네. 그 참모를 공개하시고 차단하십시오. 아쉬울 겁니다. 본인도 인생에서. 뭐 아니 근데 그렇게 차단해도 앞으로 내일은 없는 거죠. 내일은 이낙연 없죠. 씨한테. 네, 내일은 없죠. 내일은 근데 정돈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다 평가받는 것도 아닌데 못하면 그야말로 한꺼번에 폭망할 수도 있고. 그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평소에 싸워오고 투쟁해가면 상처가 좀 있어야 돼요. 이재명은 웬만큼 맞아도 안 쓰러지잖아요. 네. 이낙연은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그게 엘리트로 네. 온실에서 화소처럼 민중 속에서 자라지 않은 거예요.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기획돼서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한 방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재명 뭐 몇백 방 맞아도 안 쓰러지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뭐 장인 색깔론 공세하면 아, 그건 마누라 버리란 말이냐고 하면서 네네.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어떡하라고 도대체 뭐 이런 맛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생채기가 나더라도 네, 오히려 정치는 생채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이 매끄러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한덕수, 안철수,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네. 진짜 기름 뱀장 같아요. 기름 장어, 기름집 대박. 기름진 대박. 네, 기름 푸는 대박. 네. 늘 뺀질뺀질하죠. 네, 그런 느낌 들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이거는 참고인이긴 하지만 김건희가 그 전격적으로 김건희 핸드폰
가져왔죠. 왔대요. PC도 네. 가져왔고. 네, PC도 갖고 왔대요. 그럼 말로만 참고인이고 실제로는 피의자로 타격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저는 이걸로 뭐, 김건희 네. 포토라인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 건진법사 때문에 이거 압수수색 받은 거잖아요. 네. 건진법사 집에서 관봉이 나옵니다. 띠지를 떼지 않은 돈다발, 즉 한국은행권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특활비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느 기관의 특활비일까요? 자, 국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건진에게 그 특활비 줬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의심해 보면은 대통령실이야. 어. 대통령실에 누가? 돈관리 김건희가 했을까요? 윤석열이 했을까요? 김건희가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짐작하고. 아이고, 네. 김건희가 떼지도 떼지 않은 한국은행 신권 돈다발을 건진에게 줬다. 왜 줬느냐? 그거 수사하려면은 김건희를 저는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보통 나쁜 짓 할 때는요, 관봉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떼고 주지 않나요? 그렇게 주는 것은 맛입니까?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았다는 아니 거죠. 뭐 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이런 그렇죠. 과신가요? 대통령 하사품, 아, VVIP 하사품,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느낌 관봉이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물론 추론입니다만. 네네. 그런 아니 느낌이 그러니까 신권이어도 그냥 신권이 아니라 네.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걸 너에게 주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다. 그렇죠. 만사 형통이다. 그렇죠. 그래도 윤석열이 검찰총장도 했고 직전 대통령인데 검사 독재 정권의 수장이었는데 네. 그냥 들이닥쳤을까요? 뭐 글쎄요, 전화라도 뭐 하지 사전에 않았을까요?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네, 뭔가 좀 숨겨라 이랬을 수는 있죠. 네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검찰이 내란 관련해서는 윤석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자기들도 연관이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만 이 경제사범 잡범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김건희를 열심히 저는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윤석열보다도 오히려 김건희고,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 자기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라는 신호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쓸만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네, 누구든지 다 대통령님 앞에 잡아다 족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물타기 같은데요. 물타기죠. 특검 필요 없어. 우리가 하면 돼. 다음 정부 때 우리가 시원하게 해줄게. 우리 조직 그대로 살려주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당신 대선에 얼마나 도움을 드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네. 윤석열, 김건희를 족치면서 그렇죠. 이거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네네. 저기 유시민 장관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검찰이 분명히 조직 보위를 위해 가지고 윤석열 때리고 항복하러 올 것이다. 받아주면 안 된다. 네.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럼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특검해야 된다고 봐요. 특검해야 된다고 내란 보고. 특검, 김건희 네, 저는 더 나가서 네.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법이요? 공소시효가 없고 네. 특별 조사권을 가지는 특별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위한 특별법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정부 세력. 전체를 아, 윤석열 시대 전체를 끝내자는 거죠. 일제 강점기 네네. 우리 반민특위 했듯이 네네. 윤석열 시대 반민특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반민주적. 그러네요. 반헌법적.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지금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김태효가 갑자기 미국에 갔는데 얘가 왜 갔지? 아까 말씀하신 거 대통령 없는 대통령 비서실은 놀고 있는데 안보실 차장이 갑자기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하고 다녔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소문이에요. 네네. 김태효가 극우 싱크탱크하고 연결돼 있다. 네. 그 극우 미국의 극우. 예, 극우 네. 싱크탱크인데 그 극우 싱크탱크는 군산복합체하고 연결돼 있다. 보통 이제 그 싱크탱크라는 게 돈 받아서 운영하는데 군산복합체들한테 그렇겠죠. 돈 받을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뭐 US 스틸이라든가 네. 뭐 또 총 만드는 회사 그 뭐죠? 제너럴 모터스다 이거 뭐지 그 뭐 더글라스 무스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 네. 이런 쪽에 포획되었다라는 소문이 이미 좀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두 가지 느낌인데 사실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참모가 저거 간다는 건 월권이에요. 황당무계한 짓입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김태호가 평소에 자기의 소신인 한미일 군사 동맹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전 단계까지 만들어 놨는데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 소신을 위해 가지고 한번 말뚝을 박아놓고 싶어.
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가서 안보 보좌관인지 뭐 자기와 같은 급이죠. 바이스 보좌관인지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선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갑니다. 싱크탱크, 군산복합체, 한국에서의 조선업. 이걸 가지고 뭔가 뭐 좀 짭짤한 일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뭐 1000일이 안 되는데 네네. 그 3년 정도 되는 거를 전부 다 훑어보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네. 윤석열 그 히틀러 정권, 히틀러 시대, 무슨 파쇼 네, 시대,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청산 특별법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 대왕고래인가요? 그거 네, 뭐 네, 갑자기 유전은 어떻게 된 건지 네네네. 그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설명하던 그분은 누가 불렀는지 네네네. 그분 또 어디 갔는지 네네. 거기에 들어간 돈은 얼마고 이런 것들 야 훑어볼 게 되게 많네요. 네네네. 그러면 정치보복 안 한다더니 네.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당장 대들 거 아닙니까? 에이, 보복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보복이고요. 아. 이건 사법적 절차죠. 이걸 뭐 이재명이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네. 뭐 민주당이 지시했습니까? 네. 검찰하고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지시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특별법을 만드는 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니까 만들면은 민주당이 만드는 거 그것에 아니냐? 대해서 네. 법률적인 문제들만 다루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다루면 되고 그 특별법 만든다고 해서 수사를 뭐 딴 사람이 아니어요. 다 검찰들이 파견 나와서 하죠. 네. 없는 죄를 털어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죄가 될 때까지 털어대는 것도 아니고 네네. 압수수색 수백 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 네, 윤석열 정권 3년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저는 별표 5개 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야 이게 내란 극복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왜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윤석열 부부가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가면 일단락 됐다 또는 그 이전에 파면당하면 일단락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서부 지원 폭도들 보니까 검찰이 구형을 시작하는데 1년 반 이러더라고요. 너무 약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데 이 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유명한 히틀러의 일화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뮌헨 폭동이라고 폭동했죠. 호프집에서 네, 폭동 네, 일으키는데 네. 거의 주범이잖아요. 네. 1년도 안 살고 나와요. 그 오스트리아 국민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히틀러가 이 나중에 리더가 되냐면은 히틀러가 그때 이른바 꼬봉이야. 네.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히틀러 위에 사람들이 다 실형을 오래 받아요. 네. 히틀러만 일찍 튀어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감옥에서 뭐 제가 독일에서 기억도 못합니다. 나의 투쟁. 네. 그거 뭐 한 권 써가지고 히틀러가 말재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쇼할 때 무대 천막 처져 있을 때 먼저 나와가지고 이 떠들어주는 수준의 네, 네, 네.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변사 같은 앞에서 그렇죠. 바람잡이 같은 네.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리더로 성장해 버리거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나중에 그런 짓 한다고 민주투사가 되겠네요. 민주투사, 뭐 파쇼투사 될 거라고 봅니다. 서부 지원 응징 사건으로 네, 네, 옥고를 네. 치른 그렇죠, 양심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어휴, 큰일 났네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밖에 구형을 안 하는 건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네. 너무 안일하게 본다는 게. 아니 경찰관에게 업무집행 방해만 하더라도 네. 엄히 묻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일이고 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렸다든지. 근데 이건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서였고 헌법 파괴죠, 법원이면. 네.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용이 3가지 있다고 봅니다. 네. 종교, 그 다음에 노인층, 그 다음에 극우들에 대해서 과잉 관용이라고 봐요. 이른바 뭐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노동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 사회가 극우 일변도의 방공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국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 형평성이 만들어지지 않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극우들이 외피가 종교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노인들이 많으세요. 거기에서 폭력적 언행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연세 있으신 분이니까 대략 다 이렇게 무마해서 그냥 끝내버려요. 일벌백계하는 상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라는 게 방공의 탈을 쓰고 역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징계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됩니다. 아니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준 전도사들이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 네. 개입했는데 특별한 임무를 주어준 사람 네. 전 아무개
그 사람은 뭐 수사도 한다고 그러더니 그렇죠, 뭐 그렇죠. 어디 지금 뭐 하고 갔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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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유상종인 거네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1시간 15분 후에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고 전원 합의체로 하고 생중계도 하고 이런 거는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대부분 좀 뭐 한편으로 보면 정치하는 거죠. 나쁜 네. 의미의 정치는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전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네. 무죄를 확신한다. 근거는요? 뭐 제 나름의 근거는 이거예요. 이게 12명의 합의제잖아요. 네. 합의제라는 게 최종심은 뭐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수결로. 그러나 기일 잡는 거는 합의가 돼야 된답니다. 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대법관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을 대선에 출마도 못하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선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기일을 잡는다. 그럼 무조건 저는 막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이재명이 아웃되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이렇게 기일을 잡는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네네. 대법원이 무리하게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네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라면 네. 벌써 우리 귀에 다 들렸다. 들렸고 한 두세 명이 강하게 저항을 했을 겁니다. 네네. 저항하는 소리도 들렸겠죠. 그런 지난번 건 헌법재판소 판결 때는 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애초부터 8대 0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중간에 5대 3, 6대 2로 흔들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제법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네. 대한민국이어서 만약에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파기환송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항소심 가서 다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니까 시일이 좀 필요한데 요번에 처음 그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파기자판. 자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판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긴 불가능하죠. 합니다. 네. 그러나 뭐 10만 분의 1, 뭐 100만 분의 1 할 아니, 때 그 지기현이라는 이상한 인간 때문에 네네. 우리가 별의 걱정을 다 하는 별별 거죠. 걱정을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인데. 자판을 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확정된다 유죄로. 네. 그래서 피선거권이 날라간다. 음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대책은 없어요. 리님이나 이런 분들의 대책이 질문인데.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럼 이거 밀란이죠. 네. 그건 역시 사법부의 쿠데타죠. 김문길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로 유력 대권 주자 대통령에 가장 가까워져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것도 쿠데타죠, 사법적인. 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걱정이다라고 주장하면 네. 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셨으면 그건 좋겠고. 일어나고 난 뒤에 걱정하자라고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교통사고를 매일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물론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긴 합니다만 조심해서 살아야죠. 네. 그런 겁니다. 프란시스 님 걱정 많이 되시고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뭐 3시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들을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또 민주진영은 그 일도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겁니다. 네.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수들은 다 있고요. 또 리더들은 지금 상황만이 아니라 제2, 제3의 대안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영향은 미치지 않더라도 선거법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뭐 위증교사나 뭐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온 판, 소위 이재명 악마와 그다음에 거듭된 수사와 기소 이 바쁜 대선 직전 과정에도 또 법정에 나가서 재판 받아야 되고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검사들의 법왜곡죄 문제, 네. 그다음에 판사들도 법왜곡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문제를 따져야 되고요. 법률의 억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다음 정부 때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기소하면
만큼 폐가 망신한다. 애증한 사람 그런, 견디지 못하죠. 그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죠. 네. 그럼 오늘 무죄가 확정돼요, 대법원에서요. 네, 네. 지난번 항소심 무죄 때도 약간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네,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가 많다더니 네, 네. 아니네. 자꾸 무죄 나오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온 건 다 사람들이. 무죄네. 그리고 네네. 오늘 대법원까지 그러면 그래도 뭐랄까 좀 뭐 그런 악마화 시도에서 줄어들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사법 리스크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렵죠. 그거 봐라 다 무죄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맞겠습니다 오늘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서두르는 건 국민에게 메시지. 그건 역시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대법원도 쓸모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 있어.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판례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선거법의 문제. 선거법 진짜 문제 많아요. 우리나라 선거법. 진짜 선관위 없애야 돼 진짜. 네. 아니 선관위도 그런데 법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은 건 아닌가. 그렇죠. 네. 돈은 뿌리지 말아야 돼. 또 말은 누구를 해치는 말, 그렇죠. 선동하고 혐오하는 말 빼놓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자신을 자랑하다가 생기는 작간의 실수 이런 것들 다 웬만큼 봐줘야 돼요. 특히 이제 토론하다가 나오는 말실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박 선생님도 그러실 텐데 예전에 방위를 약간 낮잡아 보기도 했어요. 부러워하기도 했고 복무 기간이 짧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똥방구, 동사무소에서 일하면 똥방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데 군대 갔다 왔냐? 갔다 왔다. 당신 현역도 아닌데 뭐 그러냐? 그래서 말귀면 아니 현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렇죠. 거예요. 방위도 군인이죠. 그럼요. 방위가 군인 맞죠? 네. 군인이죠. 현역들이 맨날 놀려서 그렇지 다 군복무를 마친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병역법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 옛날 농담이 방위가 군인이면 뭐 모기가 세다. 모기가 세다. 뭐 파리가 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게 뭐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거고요. 민주당 선대위로 한번 가보죠. 네네. 일단 한번 총평을 해주세요. 너무 잘 만들었다. 잠깐만. 이기는 선대위라는 구독자 여러분 바로 지금 보여준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이렇게 너무 잘했다 이런 칭찬 별로 안 하시는. 우리 이 평론계에 박진영이 칭찬하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정교한 대표가 비판하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네.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대와 연합은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네네. 어떤 분들이 태클 겁니다. 저 우리하고 다른데 왜 데리고 와? 다르니까 데리고 오는 거야. 안 다르면 원래 같이 했어야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정치적 동종교배는 유전적인 퇴행입니다. 그렇죠. 생물이 오히려 우생학적으로는 잡종강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섞이고 사람이 섞여야지만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거고 사실은 시장도 발달하는 거고 경제도 발달하는 거고 생각도 발달하는 겁니다. 폐쇄적이라는 것은 뭔가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배울 게 없어. 전부 똑같은데.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통하는 사이. 그렇죠. 이건 망하는 사이다. 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야 됩니다. 이게 발전이고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을 섞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최고의 선대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저 한나라당 출신 이인기 의원이라고 옛날에 행안위에서 활동했었어요. 저도 뭐 국회에서 여러 번 봤는데 성품도 괜찮고 그래도 정치를 그런 의원은 특히 정말 평가 좋아요. 오랫동안 안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동안 집에 갔는데 이렇게 그런 게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진짜 대한민국이라 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에는 보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저들이 지금 가짜 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보수 역할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수 역할도 할게. 그러면서 보수인 사람들 데려와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탄핵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던 김상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힘은 지금 1950년대 수준의 보수다. 전쟁 직후에. 에이, 그 수준도 안 되죠. 그래요? 역대 최악입니다. 50년대가 안 됩니까? 50년대 수준 안 돼요. 자유당은 막 부정선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의 깡패 동원하고. 자유당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자유당보다도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에 가깝다. 네네. 이런 얘기를 김상욱 의원이 했더라고요. 자유당이 네. 반일 하나만큼은 열심히 했어요. 아시죠? 네. 원래 우리나라의 친일파 정당의 뿌리는 자유당이 아니야. 그렇죠. 민주당이죠. 아니 뭐 네. 그 민주당 55년 체제로 네, 이제 네, 네. 그걸 털어냈죠. 네, 네. 신익희 선생이 털어내긴 네. 했습니다만은 뭐 조병옥이라든가 김성수라든가 원래 민주당 예, 부일 협력에 그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한민당 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듣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이라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친일이죠. 그 다음에 이 박정희가 했던 것 같은 개발 독재 시대의 어떤 경제적 유능함도 없죠. 그리고 뭐 민주주의는 아예 없고요. 네. 이거는 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당이고 제가 봤을 때 대통령도 윤석열이 박정희, 이승만을 훨씬 넘어서 가지고 선조, 그 다음에 뭐 연산군,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궁예 그 네, 정도 네. 수준이라고 봐요. 아니, 저는. 궁예는 사실 모르지만 훌륭한 분 같은데 그런가요? 네, 잘 모르니까. 네, 네, 네. 그래도 고려의 기반을 닦은 분이니까. 네, 네. 네, 하여튼 연상 같은. 네, 그런 수준의 아니야 연산군도 안 돼. 연산군은 지적 수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화적 수준도 있고. 그럼 누군가 옛날에 고구려의 봉상왕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찾기도 어렵네 진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네. 자, 시간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래도 선대위에 참여한 분 중에 좀 평가하실 만한 분 있잖아요. 저는 특히 윤여준 장관, 권오을 의원, 윤여준, 권오을, 네. 그리고 이현재 전 장관. 이현재 씨도 이번에 이현재 들어왔습니까? 장관도 이제 네. 거명되고 있습니다. 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요. 월드컵은 신인 발굴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최고의 선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정치도 신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원래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하고 있는 이 디마크라시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원로원 그 다음에 이제 민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게 정치의 본산입니다. 경험 있고 축적된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꾸 안철수 같은 대도 않은 신상 찾지 마시고요. 한동훈 같은 웃기지도 않는 신상 찾지 마시고요. 검증된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통합형 네. 소위 선대위는 네. 이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도 통합형으로 갈 거라는 걸 보여주는 밑그림입니까?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쇼만 한다면 무조건 가야 이거는 된다? 문재인 정부 시즌2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는 수많은 외곽의 다양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네네. 정권 잡자마자 586 점수를 짜버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갑자기 진보적 어젠다 중심으로만 국정을 운영합니다. 4대 약법 뭐 이런 예, 예. 거. 그래서 지지층이 줄어든 거예요. 네. 저는 진보적 정체성과 핵심 의제는 유지하되 외연을 확대한 사람들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분들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정부에 하다못해 자문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 자리를 해서라도 의견을 들으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듯이 나중에 내각 되면 네네. 진보든 보수든 능력을 보고 장관시키겠다라는 말은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100점이다. 100점입니다. 네. 내가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요. 예. 대한민국 정치권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국회의원들이. 아. 그 장관 할 만한 사람 거의 몇 명 없어요. 네. 그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써야 돼요. 네. 네. 보수 진보를 가리나 문재인 정부 때 정치인 장관 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교수 장관도 형편없었지만. 뭐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네.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기원을 얻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게 국토부 장관이 잘해주면 그 덕에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도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건데 네네. 거기서 망치면 대통령도 같이 폭망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봤던 거고요. 그리고 절대 제가 하나 좀 조언드리고 싶은 게 검증 안 된 교수 쓰지 마세요. 네, 차라리 검증된 폴리페스를 쓰세요. 네,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세하려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사람이 차라리 실력 났습니다. 네, 네. 들은 풍월이라도 있고. 미국의 이 싱크탱크를 이야기할 때 이거지 않습니까? 학교, 기업, 정부, 리볼빙 도어로 순환하듯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미국이 사실은 폴리페스들의 나라예요. 네, 네. 우리는 교수들은 학교 안에서 고매하게 학문만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천하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도 있다가 네. 청와대 가서 비서도 했다가 네, 기업도 또 갔다가. 대학에 갔다가 네네네. 뭐 이러면서
소위 문무를 겸비하는 그렇죠. 인재들을 양성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렇게 검증된 사람이 하다못해 청와대에서 관련 비서관 생활 2, 3년이라도 해본 사람이 장관으로 나가는 모델을 만들어야 그게 이제 된다. 폴리페스고 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걸 경장 세력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이제 경장 세력 1호가 누군가 하면은 율곡 2입니다. 네네. 그 전에는 살인파들이 네. 살인의 가치를 우선시해 가지고 정부에 들어와도 살인의 생각만 하다가 정치를 못하고 죽잖아요. 물론 훌륭한 분이었지만 조광조 선생 같은 분들은 현실에서 못 펴다가 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곡 2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장 세력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이른바 세력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정권을 바꿔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뭐 기득권이 돼서 문제가 됐지만. 네. 하여튼 선대위는 너무 잘 만들었다. 이 네. 너무 너무 잘 만든 평가가 이후에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뭐 제보가 계속 오늘 3시에 대해서 제보가 오고 있는데요. 뭐 찌라시겠죠, 이름. 네네네 원심 뭐 파기하려면 판결 이후에 대한 뭐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적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네. 기각은 뭐 아주 간단하다. 원심 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라고 쓰면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 명이라도 뭐 파기 의견이 있었다면 뭐 오늘로 날짜를 잡을 수 없다 이런 박진영 평론가 말씀해 주신 네네네. 것에 대한 제보가 왔는데요. 그건 3시에 보시면 되고 이런 불안해하는 마음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모아내서 진짜 대한민국 좋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유로 좀 어깨도 펴고 좀 아유 그래도 좋은 나라에 살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남은 한 달 동안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평론가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한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스픽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야 될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라면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